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이상 진화시킨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당시 당장 눈앞에 보이던 것만을 연구하던 과학자들과 달리 이 세상이 어떠한 이유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궁금해했고, 그 결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에게 있어 다시는 없을 최고의 아이디어를 탄생시켰죠. 그의 상대성 이론이 역사상 최고의 이론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21세기 근간을 이루는 모든 과학 이론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별 상관없다고 생각되던 우주의 이야기부터 우리 실생활 이야기까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하였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 이론의 초창기, 과학자들에게 있어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을 잡아먹는 그야말로 우주의 무덤과도 같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 무덤의 위압감은 엄청나서 이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만큼이나 블랙홀은 엄청난 활용성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블랙홀의 미친 활용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물체를 빨아들이며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 블랙홀. 만약 블랙홀을 정의하는 사건의 지평선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 바깥은 안전할까?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을 가진 항성이 작은 구체로 변한 것인 만큼 어마어마한 중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블랙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중력의 세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블랙홀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신체가 블랙홀 쪽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블랙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가까운 쪽이 더욱 많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길게 또 가늘게 변해가죠. 이 현상을 보고 우리의 몸이 마치 스파게티처럼 변한다 하여 스파게티 효과 또는 국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길어진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사건의 지평선에 닿게 될 텐데, 이때 우리는 단 0.0001초도 되지 않는 순간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블랙홀에 들어간 우리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두께는 고작 원자 하나의 크기밖에 되지 않을 테죠. 그러다 중력을 이기지 못한 신체는 절반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다시 절반, 또 절반, 또 절반으로 나눠지며 어느새 특이점에 도달해 이 우주에 있었다는 흔적마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희망적인 건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데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빛의 속도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우리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때 블랙홀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있다면 점점 우주가 빠르게 흐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뱃속 버튼을 누른 것처럼 우주가 무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테죠. 하지만 수백만 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걸 느끼게 된다면 결코 다행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체를 블랙홀 바깥에서 지켜본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에 닿는 순간 갑자기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재밌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물체가 블랙홀의 궤도에 진입하며 평범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다 점점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지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물체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죠. 이는 사건의 지평선에 다다를수록 중력이 강해져 물체를 비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강한 중력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오다 보니 당연히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죠. 이후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진 물체는 더욱 중력이 강해지게 되고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물체가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게 비로소 무한한 시간이 흘렀을 때 물체는 점점 흐릿해지며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든 어떠한 물체든 블랙홀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도 우리의 기억도 모두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말겠죠. 때문에 블랙홀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들어갈 수 있다면 꽤나 재미있는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풀어낸 슈바르츠 실트 해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말로 이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여지없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사실 이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탓에 그리 신기하진 않지만 그 다음 특징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슈바르츠실트 반경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시공의 반대편 비친 거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블랙홀에 의해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쯤 우주에는 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그 구멍을 볼 수 있다면 그 구멍 속에는 우주의 반대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거울 우주는 어차피 소통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블랙홀 속에 들어가 우주 너머의 공간을 본다고 쳐도 어차피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져 버릴 테니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구멍을 통해 다른 우주로 가려면 그 탐사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었죠. 따라서 슈바르츠 실트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거울 우주가 수학적으로 필요하긴 했지만 물리학적으로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1935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동료 네이선 로젠과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인슈타인 로젠달이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 사이에 마치 다리와 같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앞서 말했듯 겨울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이러한 논문을 냈음에도 이는 단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논문일 뿐 실제로 이 다리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지라 블랙홀의 존재와 그 효용성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196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커는 슈바르츠 실트가 구했던 방정식의 해에서 하나의 조건을 추가해 또 다른 해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회전을 배제하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면 커는 회전까지 그 계산에 집어넣었죠. 그 결과 회전하는 무거운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하지 않고 납작한 고리 모양으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고리 모양의 블랙홀이 상당히 흥미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블랙홀의 옆쪽에서 우주선이 움직인다면 그 우주선은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공류를 맞닥뜨려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그 고리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접근시키면 여전히 많은 중력을 버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의 중력까지는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주선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통과한다면 엄청난 중력을 견디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과에 있는 벌레가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과의 둘레를 기어가야 하지만 사과의 안쪽을 파먹으면 쉽게 반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웜홀이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블랙홀과 웜홀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천체들이 단지 수학적으로 존재할 확률만 존재하고 있을 뿐 실제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100번 양보해서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 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렇게 빨아들인 어마어마한 질량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요. 만약 이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들을 빨아들인다면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고 블랙홀은 빨아들인 물질들을 먹고 크며 블랙홀이 행사하는 중력장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겁니다. 이대로라면 블랙홀이 우주에 단 하나라도 생기는 순간 모든 우주가 블랙홀에 잡아먹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하지만 이 우주의 미래가 모두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종말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종말이었고 그에 따라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무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가 있다면 반대로 무한히 물질을 내뱉는 천체도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뿜는 천체에 화이트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블랙홀처럼 마냥 쉽게 존재할 수는 없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질량이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질량이 화이트홀로 나오는 것이고 이 둘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웜홀이다. 꽤나 그럴듯한 주장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무한히 압축되긴 하지만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 압축된 질량을 방출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화이트홀이었죠.
그리고 1964년 마침내 화이트홀을 찾아내었다는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이고리 드미트리예비치 노비코프는 지구로부터 무려 29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퀘이사가 화이트홀일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만큼 퀘이사는 지금까지 발견한 천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퀘이사의 밝기는 태양의 약 1조 배 정도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들의 밝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 은하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수십만 내지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크기인 반면 퀘이사의 크기는 0.01광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 은하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은하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퀘이사가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하기 충분했죠. 이에 과학자들은 과학이 다시 한번 혁명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퀘이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퀘이사에 대해 파헤쳐보면 파헤쳐볼수록 퀘이사는 화이트홀이라기보다는 블랙홀 쪽에 더욱 가까워 보였는데요. 퀘이사 주위 천체와 가스의 운동을 관측해보면 작은 영역에 막대한 질량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관측 사실을 설명하려면 블랙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퀘이사를 화이트홀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빛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블랙홀이 빛이 나는 걸까요? 모든 블랙홀이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블랙홀 주위에서 막대한 물질이 떨어져 들어갈 때 흔히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강착 원반이 형성되고 원반이 가열됨에 따라 태양 1조배에 달하는 빛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후속 연구 결과 만약 무한히 물질들을 내뿜는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화이트홀 주변에 막대한 양의 질량이 생성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이 1974년 호킹 박사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뱉기도 한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하면서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웜홀에 대한 연구는 점점 사장되어 갔죠. 그런데 1988년 한 과학자가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과학자는 호킹 박사와 블랙홀의 존재를 두고 내기를 했던 인물로 바로 킵손 교수였죠. 그는 슈바르츠 실트가 주장했던 블랙홀을 이용한 웜홀이 아닌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주장했던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를 통해 웜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둘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때는 중력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어 서로를 밀어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킵손 교수는 이 음의 물질을 잘 사용하면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킵손 교수가 주장한 웜홀이 슈바르츠 실트 웜홀과 다른 점은 블랙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슈바르츠 실트 웜홀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블랙홀과 나올 화이트홀을 찾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길 방법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킵손의 웜홀에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든 온전한 모습으로 웜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획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킵손의 웜홀에서 가장 필요한 음의 물질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실험적으로 음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음의 물질은 블랙홀 안에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 블랙홀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음의 물질을 가져올 방법은 없으니 아직까지 웜홀에 대한 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음의 물질을 가지고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웜홀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웜홀이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해 그 사이에 웜홀이라는 통로를 뚫는 것인 만큼 웜홀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만약 웜홀이 자연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33제곱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킵손 교수의 이론처럼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 웜홀을 사람이나 물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웜홀이 그렇게 허황된 이론만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과학자들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작은 웜홀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기도 하였죠. 다시 말해 웜홀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만약 이 웜홀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블랙홀 안에 들어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이며 오히려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우주의 비밀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비밀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 블랙홀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블랙홀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블랙홀과 우주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태초에 지구에 갓 태어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당시 인류는 지구에 존재하던 그 어떤 생명체와는 달리 계속해서 만물의 호기심을 가지며 엄청난 진화를 이룩하였고 결국 지구의 역사에서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400만 년 만에 지구의 주인이 되었죠. 하지만 인류의 호기심은 끝을 몰랐고 이제는 지구의 주인이 되는 것을 넘어 우주의 주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이번 호기심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우리 인류의 기술로 우주를 바라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의 정복자가 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고 결국 그 관심은 이곳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빛이었죠. 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은 없으며 그 빛의 속도는 무려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전투기 SR-7의 24만 배에 달하는 수치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24만 배라는 속도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빛의 속도에 도달해 인류의 새로운 염원인 우주 식민지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리는 과연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앞서 보았듯 전투기 SR-7 블랙버드가 상당한 속도를 자랑하긴 하지만 이는 그 환경이 지구일 경우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빠른 비행체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선이죠. 미국의 첫 유인 우주선은 단순히 187km의 고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른바 탄도 비행 방식으로 최고 초속 2300m, 시속으로는 8300km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보다 몇 개월 앞서서 구소련이 세계 최초로 성공한 유인 우주선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적도 있었는데 이는 탄도 비행 방식보다는 한 단계 높은 우주 비행 방식으로 초속 8km, 시속으로는 29,000km에 도달하기도 하였죠. 또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낸 아폴로 11호는 초속 11.1km, 시속 4만 km에 이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 필요한 탈출 속도 초속 11.2km에 근접하는 속도였습니다. 사실 우주여행에 앞서 우리는 지구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워낙 강해서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선 초속 11.2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가 필요한데요. 속도야 뭐 에너지를 많이 쓰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아폴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는데 사용됐던 세턴5형 로켓을 살펴보죠. 높이가 110m에 이르고 총 질량은 무려 3,000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을 향하는 우주선 부분은 고작 50톤으로 총 질량의 1.7%에 불과했는데요. 다시 말해 나머지 98.3%의 질량은 속도를 내기 위해 소모되는 연료와 로켓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와 강한 로켓을 실으면 될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빠른 속도는커녕 지구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일단 인류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권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었으니 달보다 훨씬 먼 태양계 밖을 향하는 보이저 1호는 지구 중력뿐 아니라 태양 중력도 벗어나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른바 중력 도움 혹은 플라이바이라고 부르는 신기술을 말이죠. 중력 도움 방식은 쉽게 말해 행성의 공전 속도 일부를 훔쳐 속도를 늘리는 방법인데요. 때문에 보이저 1호는 태양이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태양계의 끝을 향해 날아갈수록 속도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 중력 도움 방식을 여러 번 시행해 현재는 초속 17km, 시속으로는 62,000km에 도달하게 되었죠. 현재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선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 우주를 여행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태양 탐사선 파커호가 이 방식으로 초속 163km, 시속으로는 무려 53만 km에 도달하는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달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는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하지만 빛의 속도 앞에서 이런 속도는 세 발의 피에 불과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는 빛의 속도에 근접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높이 110m에 3000톤에 육박하는 유인 우주선을 가속하는 데에는 많은 힘이 들었지만 그보다 훨씬 가벼운 인공위성을 빠르게 가속시키는 건 비교적 쉬웠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 비해 훨씬 작은 존재라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인류는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상당히 작은 존재, 입자를 가속시켜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로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99.999999%까지 가속시키는 데 성공하였죠. 하지만 사람을 태운 우주선 정도의 크기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지게 되죠.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가속되어 날아가는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는 6조 5천억 전자볼트로 이를 인간의 열량으로 환산하면 40억 분의 1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데요. 성인이 하루 권장 섭취량이 2000칼로리인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에너지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 밖에 되지 않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 99.999999%에 도달하게 하는데 이 정도의 에너지가 들었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 1g의 에너지를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무려 150조 칼로리 정도 되는 것이죠. 이는 휘발유 200억 리터를 태워야 나오는 에너지로 2021년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소비한 휘발유의 4분의 1분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빛의 속도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F는 ma와 E는 mc의 제곱. 여기서 F는 힘을, M은 질량을, A는 가속도를, E는 에너지를, 다시 M은 질량을, C는 광속을 의미하죠. 우리가 m의 질량을 가진 물체에 F라는 힘을 주게 되면 물체는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F를 계속해서 2F, 3F, 4F 등등 점점 늘려나가면 가속도 A 역시 2A, 3A, 4A 등등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엄청난 가속도를 받아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물체 M은 갑자기 질량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 원리에 의해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M의 질량을 가진 물체에 특정 힘을 가해 빠르게 만들었더니 더 이상 그 물체의 질량은 M이 아니라 10만, 100만 M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질량이 늘어난 만큼 가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또 에너지가 커진 만큼 질량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물체가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그 질량은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에 필요한 에너지 역시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쉽게도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건 무한한 에너지원을 발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겁니다. 이번엔 E는 mc의 제곱을 다르게 해석해봅시다. 시간이 흘러 인류는 질량 m을 완벽하게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 에너지를 100%의 효율로 우주선이 나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그것을 광자 로켓이라고 부를 겁니다. 만약 이런 말도 안 되는 효율의 광자 로켓을 개발하게 된다면 우주 여행이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는 이 우주선이 목표 속도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이 아까 경험해봤던 빛의 속도 99.999999%에 도달하는 데에는 무려 우주선 질량의 14,000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쉽게 말해 1톤의 질량을 가진 우주선을 빛의 속도 99.999999%에 가깝게 가속하는데 필요한 연료의 양만 14,000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연료를 100%의 효율로 사용하였을 때 말이죠. 다시 돌아와 우리가 의미 있는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야 할 겁니다. 다행히 우리 은하계로부터 약 25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었죠. 조금 더 나아가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99.99999999%에 이르렀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 안드로메다까지 약 10년 정도면 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연료의 양은 무려 우주선 질량의 50만 배, 우주선이 1톤이라면 필요한 연료의 양은 무려 50만 톤이라는 것이었죠. 50만 톤이라는 숫자가 너무 거대하여 감조차 잡히지 않는데 이 정도의 양이라면 롯데타워의 3분의 2 정도 되는 무게이죠. 다시 말해 원활한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우주선의 뒤에 롯데타워를 달고 다녀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누비며 언젠가는 우주의 정복자가 될 날을 꿈꾸고 있는 인류.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 우주를 만든 창조주는 우리가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우주를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롯데타워만한 연료가 필요한 만큼 아직까지는 현재의 기술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죠.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주를 정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차세대 우주여행의 실마리로 불리는 미니 웜홀을 구현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죠. 기존의 물리법칙을 깨지 않는 한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는 새로운 우주 공략법을 발견해 이 우주를 정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4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떠한 동물도 우리 인류가 지구를 정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작가이자 경영학자였던 피터 퍼디난드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나 그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가장 부족한 자원, 즉 시간이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지구에 탄생하게 된 최초의 인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지구에 탄생했을 무렵에는 이미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생물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보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먼저 탄생해 이 넓디 넓은 지구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도 무려 400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탄생하였는데 이미 그 시기에는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도대체 언제 탄생을 했던 걸까요? 또 그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지구에 탄생한 첫 번째 생물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에 과학자들은 신비한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수천 년에 걸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이상의 과거 이야기를 알아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당장 400만 년 전 탄생하였던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도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이 지구에 처음으로 탄생한 최초의 생명체를 찾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이도였죠. 결국 일부 과학자들은 연구의 방향을 조금 틀기 시작하는데요. 수백만 년 전 우리 지구에서 벌어진 일을 알아낼 수 없다면 이 광활한 우주 어디인가에서 우리 지구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천체를 관측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과학자들은 지구 밖 천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 혹은 인간이 아닐지라도 지성체를 가지고 있는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됩니다. 그렇게 1974년 11월 16일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 분명 우리보다 진보한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전파 천문대를 통해 우주에 인간을 소개하는 전파를 발사하게 됩니다. 만약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가 아직 그리 많이 발전하지 않아 이 어려운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생각해 그 당시 보낼 수 있었던 거리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항성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 메시지 속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십진법 체계를 알려주기 위해 0부터 9까지 숫자가 들어가 있었고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의 원자 번호, 사람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의 수, 사람의 키, 지구의 인구 등 수많은 정보를 실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외계인에게 전달하였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우리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대답은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8월 21일 영국 햄프셔에 있는 7볼튼 전파 망원경 근처에서 미스테리 서클 하나가 발견됩니다. 해당 미스테리 서클은 마치 우리가 보낸 아레시보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한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에 따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십진법을 사용한다거나 그들의 구성 원소에는 규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인구수는 213억이며 평균 신장은 1m라는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답장에 과학자들은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조작될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죠.
이 메시지는 무려 27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만약 27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이런 거대한 외계 문명이 있었다면 나사가 벌써 찾아내고도 남았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2023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아래 15 메시지의 답장은 따로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빅뱅 직후 만들어졌던 원시 블랙홀을 관측해낼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지금껏 외계인은커녕 하다못해 생명의 흔적조차도 발견한 적이 없었죠. 다시 말해 이 광활한 우주,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구만 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한 과학자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넓은 우주에 오직 지구만이 생명의 구역이라면 공간의 낭비가 아닌가? 분명 수상하긴 합니다. 이 우주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누빌 수 없는 광활한 곳인데 그런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와 같은 인간, 하다못해 작은 생명체 하나 없다니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원래 이 세상은 우리의 상식대로 돌아간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왜 우리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우리 말고 다른 천체에는 생명체가 없는 걸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왜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을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약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 속 티끌 하나보다도 작은 존재인 창백한 점, 지구. 하지만 이 지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인데요. 바로 우리 인간,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지구에 생명을 탄생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우주는 끝을 모르고 팽창해 나가며 여러 곳에 수많은 천체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모여있던 성운 물질들이 서로 뭉치고 뭉쳐 작은 파편 알갱이들을 만들어지더니 서로 부딪히고 부서지고 합쳐지는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커다란 입자들이 탄생하였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이 우주에 비로소 태양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주에 갓 태어난 신생아 태양은 자신의 주위로 온갖 우주먼지와 작은 입자들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들도 태양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점점 더 입자들이 커져갔고 그렇게 얼마 뒤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때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막 태어난 지구의 표면은 주전자 속에 물처럼 펄펄 끓고 있었고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에 갈 수 있었다면 뜨거운 열과 그로 인해 달궈진 대기로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증발되고 말았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열이 뛰어난 옷을 입고 간다고 하더라도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이때까지도 태양계에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수없이 존재하며 지구에게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많은 운석이 폭우가 쏟아지듯 지구로 내렸고 지구는 용암 불바다로 뒤덮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지구의 운명을 바꿔놓을 운석이 하나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 운석 안에는 지구를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죠.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론 단 하나의 운석이 우리 지구에게 많은 물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신 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운석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구에 충돌하며 우리 지구에는 점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2천만 년 정도 지났을까 지구에는 마침내 용암이 아닌 물의 바다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도 운석이 수없이 많이 충돌했지만 이렇게 바다가 만들어진 것은 지구뿐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지구가 매우 절묘한 위치에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는 그를 바로 골디락스 존, 쉽게 말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하죠. 거주 가능 영역은 말 그대로 생명체들이 거주하기 좋은 영역을 뜻하는 단어로 태양에서 얼마나 멀리 혹은 얼마나 가까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었죠. 만약 태양과 너무 가까운 경우 태양의 말도 안 되게 강한 에너지를 모두 받게 되어 행성이 너무 뜨겁게 달궈질 것이고 반대로 태양과 너무 먼 경우에는 태양의 에너지를 얼마 받지 못해 꽁꽁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춥고 더운 것쯤은 조절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냐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물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사실 지구 이외에도 물이 존재하는 천체는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너무 뜨거워서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너무 추워서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도 다행히도 우리 지구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중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액체 상태의 물은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아무리 물이 풍부했다고 해도 지구는 여전히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었는데요. 불안정한 대기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곳곳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 화산들이 날뛰었죠. 그에 따라 대기는 온갖 화산재들과 먼지들로 가득 차 숨 쉴 공기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으로 인해 온도가 오른 나머지 바다는 펄펄 끓어 증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번 더 특별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운석에는 아주 작지만 아주 소중한 씨앗이 하나 실려 있었죠. 바로 유기화합물과 원시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이때 이 씨앗이 자리 잡은 곳이 매우 절묘한 위치였는데 바로 열수 분출공이라 불리는 심해의 뜨거운 해수가 솟아나는 구멍이었죠. 이 주변에는 암석의 금속 성분이 녹아있는데 이 성분들이 유기화합물의 반응을 촉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운석에서 날아든 씨앗이 적절한 곳에 잘 찾아들어가 발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제 바다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마법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8억 년 후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얇은 막 안에 물질대사 기관을 숨긴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이러스에 가까웠던 RNA 기반의 복잡한 유기물질들이 섞이고 농축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일 뿐 당연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는 가설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최초의 생명체가 지상에서 탄생하였다는 설이었죠. 지구 탄생 이후 약 7억 년 정도 지난 명왕누대 시절 바닷속에는 뜨거운 해수와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나 수없이 많은 유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시지구는 달과 지금보다 무려 2배는 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조수 간만의 차가 최소 15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이러한 큰 조수간만의 차이는 바다에 들어있던 유기물질들을 지상으로 흩뿌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요. 밤에는 바다의 유기물질들이 해변가로 밀려오고 낮에는 바닷물이 빠지면서 바위 사이사이에 유기물질이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빛에 의해 수분이 증발되면서 유기물질이 농축되어 물방울 안에 유기물질이 들어있는 상태, 즉 코아세르베이트가 대량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죠. 이 과정에서 일부 코아세르베이트는 내부에 적당한 효소와 RNA 그리고 DNA가 들어가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라 보기도 하는데요. 명왕누대 시절 태양빛은 지금보다 더 적은 73% 수준이었기에 때문에 오존층 없이도 최초의 생명체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최고 조상인 최초 생명체가 지상에서 생겨나게 되었겠죠. 그러나 이 이론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극악의 확률에 가까운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유기물이 해안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우연히 바닷물이 빠지면서 유기물이 바위 사이에 끼게 되고 우연히 물이 증발하면서 코아세르베이트가 형성되고 그리고 또 우연히 그곳에 적당한 효소와 RNA 그리고 DNA가 들어가 최초의 생명체가 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원시지구는 여기저기에서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운석이 떨어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탄생한 최초의 생명체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극악이라고 하는 것조차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가능성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따뜻한 바닷물이 분출되는 열수 분출공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지구 탄생으로부터 약 8억 년 후 이 지구에 드디어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먼 조상은 자신을 둘로 나누어 복제하기 시작하며 그 수를 마구마구 늘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바다는 곧 이 최초의 생명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2가지, 바로 태양이 내리쬐는 빛과 이산화탄소였죠. 다행히 이 당시 지구의 빛과 이산화탄소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광합성을 일으키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바닷속에 있던 생물들은 넘쳐나는 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를 마구마구 내뿜어내기 시작했고 약 17억 년 뒤 이렇게 뿜어낸 산소가 지구 대기의 약 20%를 차지하며 마침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형성되게 되죠. 이제 바닷속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생물이 탄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로부터 수십억 년 후 바닷속에만 있던 생물들은 조금씩 바다로부터 벗어나 육지에 상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생물들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맞춰 수없이 진화하며 결국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우리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만약 광활한 우주에 태양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태양 주변에 있던 먼지들이 뭉쳐 지구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더욱이 그렇게 어렵게 탄생한 지구에 운석이 충돌해 생명의 씨앗인 영양분들의 원소를 공급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지구 역시 다른 행성들처럼 별다를 것 없는 행성 1이 되었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지구의 탄생 과정, 그리고 생명체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들의 궁금증은 증폭되어져만 갔는데요. 왜 도대체 이 지구에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연속들이 겹친 것일까? 이 넓은 우주라면 이 정도의 우연쯤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과학자들은 분명 이 지구 이외 다른 천체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의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류 문명을 보면 우리 우주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고 이들이 문명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으니 딱히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겼다가 사라진 별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인간의 숫자로 표현하기에 벅찰 정도로 많을 수도 있죠. 우주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우주에서 아무리 많은 행성들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반복하더라도 이 우주에서 통하는 자연법칙은 어딜 가나 동일하게 작동할 겁니다. 다시 말해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곳에서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와 함께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 즉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행성들을 적긴 하지만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곳의 인류 문명보다 더 발달했건 덜 발달했건 혹은 비슷한 수준이건 간에 또 다른 외계 문명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아주 많은 상황이죠. 설령 문명을 일으키지 못할 짐승이나 미생물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외계 생명체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지구의 인류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그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는데요. 우주과학의 권위자 나사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지구와 같은 생명 발생 잠재력을 가진 행성은 이제서야 약 8%밖에 탄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인류 문명이 우주 역사의 초창기에 건설된 문명이라 아직 우주에서 우리 수준 혹은 아직 생명체가 만들어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호주의 한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호주 맥쿼리대 행성과학자인 크레이그 오닐 교수는 어떠한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해로운 우주 방사선을 막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 생명체들은 아주 작은 방사선으로도 파괴될 수 있는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한 행성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활발한 지각 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한 지각 활동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처럼 판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지구와 같이 판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행성은 은하 형성 초기에나 만들어지기 쉬웠다는 건데요. 지금은 그러한 행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죠. 결국 다시 말해 인류 문명 이후 세대의 문명들이 새롭게 탄생되기는커녕 우리 문명이 마지막 문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크레이그 오닐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 지구 밖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함을 보였죠.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그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곳에서 시작된 거대한 폭발 빅뱅. 빅뱅은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미친 속도로 공간을 만들어 나가며 우주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로부터 영겁의 시간이 흐른 결과 지금의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400만 년에 가까운 인류의 역사 동안에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 우주는 누가 어떤 이유로 왜 이곳에 만든 것일까요? 우주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하나뿐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한없이 이어져 갔고 이 호기심을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거꾸로 접근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우주가 탄생한 순간, 즉 빅뱅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알아내고야 마는데요. 태초의 한 점에서 시작된 우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 빅뱅. 하지만 이 폭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폭탄 같은 폭발이 아니었는데요.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폭발은 엄밀히 말하면 폭발이 아니었고 그저 우주의 덩치가 커지는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빅뱅이 한 점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었는데, 빅뱅은 우주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시간도 공간도 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도 존재하지 않았죠.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냐는 질문은 전제부터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빅뱅을 한 점에서 일어난 폭발이라고 가정하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빅뱅 직후 갑자기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모든 물질들은 생겨난 공간을 채우기 위해 모든 입자가 다른 입자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폭발을 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이 당시 우주의 온도는 무려 1.5조 켈빈에 달했는데, 이 온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로 당장 생각나는 태양의 중심 온도 1500만 도의 10만 배에 달하는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초고온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넘쳐나는 에너지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때문에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불가능했죠. 우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핵융합 프로젝트의 온도가 1억 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1.5조 켈빈이라는 온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가 1000억 켈빈 정도로 내려온다면 그나마 이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1.5조 켈빈의 우주가 1000억 켈빈 정도로 식는 데까지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그 소요 시간은 단 0.01초. 이때 우주 전체 크기는 고작 4광년에 불과했는데 그 모든 곳을 에너지로 채우고 나서도 남은 온도가 1000억 켈빈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 우주는 원자핵조차 버틸 수 없던 초고온의 상태로 그곳엔 양전자, 전자, 뉴트리노, 광자, 그리고 복사 에너지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 즉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었는데, 우주 초창기에는 이 전자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또 양전자 역시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물질은 전자와 모든 성질은 동일하지만 전하만 플러스 1인 재미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지금 양전자를 보기 위해선 실험실에서 핵반응을 일으키거나 우주 밖 초신성 폭발에서나 간신히 관측할 수 있는 매우 귀한 물질이었는데, 이 당시 우주에는 정말 널려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전자와 함께 우주 전역에 퍼져 있었죠. 그 다음으로 우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물질은 이름도 생소한 뉴트리노였는데, 이 물질은 오로지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하며 다른 물질과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이 뉴트리노 앞에 어떤 물질이 있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통과해버린다는 뜻이었죠. 마지막으로 우주에는 빛, 즉 광자 역시 굉장히 많았는데, 광자는 앞의 세 물질과는 다르게 전하와 질량이 없고 오직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수없이 충돌하며 생성과 소멸 과정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침내 서로의 열의 양이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드디어 물질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쿼크와 글루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쿼크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현재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수많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금속은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글루온은 쉽게 말해 이 쿼크의 집합체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본격적으로 이 우주에서 무언가 물질이 생성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기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대략적으로 그 당시 우주의 광자, 뉴트리노, 전자, 양전자가 10억 개 존재했다면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1개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빅뱅 이후 0.11초 후
1000억 켈빈에 달했던 우주의 온도는 이제 300억 켈빈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전히 우주의 대부분은 전자와 양전자, 광자와 뉴트리노가 차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는 희박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 우주는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300억 켈빈으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성자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양성자로 또 동시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어느새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내려갔고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비교적 무거웠던 중성자는 활동성이 떨어지며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양성자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 시기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각각 62%와 38%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우주의 근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빅뱅 1초 후 우주의 온도는 1초 만에 1.5조 켈빈에서 100억 켈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주의 팽창과 함께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물질들은 점차 활동성이 약해져갔고 그에 따라 변화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양성자와 중성자는 계속해서 역할을 뒤바꿨는데 이 당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각각 76%와 24%였죠. 그리고 빅뱅 14초 후 이제 우주의 온도는 비교적 낮은 30억 켈빈에 도달했고 이제 본격적인 우주의 초기 모습이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기체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액화질소 같은 것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압력이 강하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다면 기체는 절대로 액체가 될 수 없는데 그 한계의 온도를 문턱 온도라고 부릅니다. 이 문턱 온도보다 높으면 아무리 압축해도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문턱 온도보다 낮아져야만 비로소 물질의 상 변화가 이뤄지게 되죠. 또 물질마다 문턱 온도는 다른데 바로 이 시기가 전자의 문턱 온도에 다다르는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전자의 문턱 온도에 다다르자 전자는 빠르게 소멸하기 시작했고 전자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이는 mc제곱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때 잠시 우주가 냉각되는 속도가 조금 늦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차 온도가 낮아진 우주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우주는 현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헬륨이 생성될 타이밍이었죠. 물론 현재 우주의 상황이 고온과 고압의 환경인지라 헬륨 생성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던지라 핵융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들끼리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우주를 떠돌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빠르게 서로를 지나치며 우연히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쉽게 말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가 충돌하면 헬륨3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가 충돌하면 삼중수소가 탄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헬륨3에 중성자가 충돌하게 되면 그제서야 최초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각각 2개씩 가진 우리가 아는 헬륨의 핵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런 과정은 약 3분가량 지속되었고 그렇게 빅뱅 이후 3분 46초 후 이제 우주는 비교적 차가운 9억 켈빈에 도달하게 됩니다. 9억 켈빈은 핵 합성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던 수많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본격적인 핵 합성을 일으키며 수소와 헬륨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드디어 우주의 기초를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비가 약 3대 1이었는데 놀랍게도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비 역시 3대 1로 이는 우주 배경 복사와 더불어 이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했다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없이 많은 핵 합성으로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며 우주의 온도는 약 2.725 켈빈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길고도 길었던 빅뱅의 대장정은 비로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빅뱅으로 인해 탄생한 수소와 헬륨이 이 광활한 우주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주 곳곳에 균일하게 퍼진 수소와 헬륨은 서로의 질량에 의해 중력으로 이끌리며 뭉쳐졌고 점점 더 높은 번호의 원소,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암석 덩어리, 이런 모든 것들로 구성된 별, 은하, 은하계 등등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그로부터 약 92억 년 후 비로소 우리 태양과 지구가 이 우주에 나타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우주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별들을 만들어내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약 46억 년 뒤 그런 지구에 인류가 나타나 이제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비밀을 모두 품고 있는 빅뱅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탄생한 우주의 이야기 빅뱅 이론. 하지만 빅뱅 이론은 당대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모든 이론들이 그랬듯 이론 발표 시점부터 모든 방면에서 거센 반대를 받으며 학계의 정설로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이는 당시 과학자들이 단순히 꼬장을 부리기 위해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였다기보다는 실제 이 빅뱅 이론에는 이상한 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1915년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반상대성 이론의 발표 이후 아인슈타인은 매일같이 우주에 관한 생각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걸작, 일반상대성 이론을 연구해보면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니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모두 제각각의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다시 말해 모두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중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중력이 0이 되는 경우는 이 우주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의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력에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천체들은 각자의 중력에 이끌려 이 우주는 수축해야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틀렸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라 어마어마한 중력에 의해 우주가 수축하는 것이 맞았다면 이 우주는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축되어, 아니 이미 수축된 상태로 빅뱅 당시의 모습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우주는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한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죠.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2년 뒤인 1917년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해 우주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이 우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얼마 안가 1927년 벨기에의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해 각각의 천체들은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이유로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이 팽창하는 힘이 중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릴 정도로 강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해봐도 빅뱅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천체 간의 중력을 무시해버릴 정도로 팽창의 힘이 강력하다면 이 우주가 수축해 쪼그라드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천체들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우주에 천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백 년간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우주를 떠돌고 있는 우주먼지와 가스덩어리들이 자체 중력에 의해 뭉쳐 천체가 형성되는 것인데, 팽창의 힘이 중력을 아득히 넘어버렸다면 이들은 천체를 형성하기 위해 모일 새도 없이 흩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태양, 아니 나아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탄생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팽창 속도가 너무 느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의 자체 중력에 의해 이 우주는 순식간에 빅뱅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했고, 반대로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물질들이 서로 만나 천체를 형성할 새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현재의 팽창 속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딱 맞는 게 필요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르메트르 그리고 허블로 인해 시작된 빅뱅 이론은 2003년 미국의 나사가 쏘아올린 탐사선 WMAP에 의해 완성되었는데요. WMAP은 빅뱅 직후 38만 년이 지난 우주의 모습을 찍어내며 우주가 빅뱅 직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빅뱅의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죠. 이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빅뱅의 증명과 동시에 빅뱅에 대한 의구심을 더해주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우주가 이 정도로 균일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균일하지 않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즉 우주 일부분에 천체가 몰린 곳이 있었다면 그곳은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해 굉장히 중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계 질량, 한계 중력을 넘어서며 결국 블랙홀로 발전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조금이라도 천체가 모여있는 곳이라면 순식간에 블랙홀이 되어 이 우주는 온 세상이 블랙홀 천지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정교하게 계산이라도 한 듯 각 천체들은 서로에게 간접적인 영향만을 끼치도록 설계되었고, 다행히도 우리가 걱정하는 대형 블랙홀 천지의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우주가 사실은 매우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점에 모여있던 고에너지가 마구잡이로 팽창했을 텐데 정말 신이 개입해서 이 우주를 균일하게 설계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다행히 빅뱅에 대한 이번 의문은 한 가지 이론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이론이었죠.
빅뱅 이론 초기, 우리의 우주가 점진적으로 팽창해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우주는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지점에서 엄청나게 급팽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팽창한 크기만 무려 10의 30제곱배, 천천히 비슷한 속도로 우주가 팽창했다면 이토록 균일하게 천체가 분포될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짧은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만에 10의 30제곱배가 커진 만큼 이 우주는 억지로 균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진 팽창으로 우리는 비교적 균일한 우주를 만나볼 수 있었고 이때 남아있는 에너지가 바로 우주 전역에서 2.725켈빈으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실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는데요.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라 이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고 그로 인해 이 우주가 굉장히 균일화되었다면 분명 빅뱅 초기 우주는 서로와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그렇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서로 만나 충돌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해야 우리와 같은 천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서로 당기는 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너무나도 균일한 상태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이 우주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우주는 균일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어느 정도의 불균일성도 필요했는데요.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기껏 빅뱅의 증거로 균일하게 퍼져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우주가 너무 균일하면 오히려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가 생성될 수 없다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버리고 만 것이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미국의 나사에서는 1992년 우주 배경 복사를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우주 배경 탐사선 코비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완벽하게 균일하다고 생각했던 우주에는 사실 어느 정도 미세한 불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2012년에는 조금 더 정밀한 관측을 위해 WMAP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미세한 불균열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유럽 우주국 ESA에서 플랑크 탐사선을 발사하며 이 우주가 굉장히 균일하게 또 동시에 불균일한 것이 균일하게 퍼져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런 균일과 불균일의 조화 덕에 블랙홀 천지의 우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또 동시에 태양이라는 항성, 지구라는 행성,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우주는 빅뱅으로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지만 우주 속 물질이 적당히 뭉칠 수 있으면서도 수축되지 않는 적당한 팽창 속도, 우주의 모든 물체가 적절히 퍼질 수 있었던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에 일어났던 10의 30제곱배에 달하는 급팽창, 또 적당한 불균일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는 빅뱅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우주는 적당히 뭉칠 수 있으면서도 수축을 방지하는 적절한 팽창 속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10의 30제곱배 급팽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또 결정적으로 빅뱅의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우주의 균일성이 사실은 불균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탄생케 만든 우주의 미세한 균열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직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기에 붙여진 이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수놓은 듯 하늘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무수한 별들. 이 때문에 과거 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이 중력에 의해 가까워져 충돌해 우주가 멸망하지 않을까 걱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측 기술이 발달해 직접 우주를 바라보자 우주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공허했는데요. 별과 별 사이에 태양 수백 개를 갖다 놓아도 부족할 정도로 멀었고 대부분의 우주 공간은 그야말로 입자 하나 찾기 힘든 완벽한 진공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이 우주가 완벽한 진공이라면 지구의 우주는 지금의 우주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는데요. 빅뱅으로부터 탄생한 이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 하나 설명할 수 없었죠. 그러자 결국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에서 일어난 대폭발, 그로부터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후 갑자기 우주는 10의 30제곱배에 이르는 엄청난 급팽창을 하며 현 우주의 토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덕에 이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균일한 우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에 따라 이 우주가 균일하다면 먼지 덩어리와 가스들조차 뭉치지 못해 우리 지구,
태양과 같은 천체들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몰랐던 천체의 형성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빅뱅과 동시에 이미 천체는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빅뱅이 틀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가설을 만들어도 뉴턴부터 시작되어 아인슈타인이 완성시킨 고전역학으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4원 소설부터 시작해 오랜 여정을 거쳐 탄생한 빅뱅 이론은 더 이상 그들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었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곳에서 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아인슈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비주류 학문, 양자역학이었죠. 1900년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자신의 흑체 복사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라는 개념을 일반 물질들처럼 잘게 쪼개어 보자는 이야기로, 이것이 바로 현재 고전역학과 쌍벽을 이루는 양자역학의 탄생이었죠. 이후 기적의 해인 1905년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비롯해 광전효과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를 잘게 쪼개 양자화한다는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빛조차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광양자설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빛의 본질에 대한 호기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냈고, 17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죠. 그 결과 빛에 대한 가설은 총 2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입자설과 파동설이었죠. 빛은 오랜 기간 동안 입자라는 설과 파동이라는 설로 나뉘며 일정 기간 동안 한 가지 견해가 지배적이다가 다른 견해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뒤집히는 등 두 견해는 철저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물질은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이니까요. 가장 먼저 고전역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광을 여러 갈래의 빛으로 쪼개었고, 백색광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색의 빛이 합쳐져 만들어졌으며, 이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단이라고 설명했죠. 이에 따라 빛은 입자라는 개념이 굳어졌고, 더욱이 당시 뉴턴은 과학계의 거장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감히 그의 빛 입자설에 태클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턴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한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는 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데요. 하이언스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1690년 논문 빛에 대한 논구에서 우주는 신비로운 무중력 물질인 에테르로 채워져 있으며 빛은 이 에테르를 통해 전해지는 파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매질의 밀도와 빛의 속도에 대해서도 뉴턴과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뉴턴은 밀도가 높으면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했지만 하이언스는 반대로 밀도가 클수록 빛의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주장했죠.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이동할 때 아래로 꺾이는 현상 역시 빛이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물에 들어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언스의 빛 파동설은 실험으로서도 증명되며 굉장히 설득력 있었던 주장임에도 빛의 파동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입자설을 주장한 뉴턴의 권위가 너무나도 높아 100여 년 동안 빛은 입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19세기 초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영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놀라운 실험 결과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는 좁은 틈이 2개 있는 이중 슬릿에 빛을 통과시켰는데, 이중 슬릿을 지나쳐간 빛은 마치 파동이라도 되는 듯 간섭 무늬를 일으켰죠. 만약 뉴턴의 주장대로 빛이 입자라면 빛은 2 구멍 중 한 가지 구멍을 지나 2 줄의 선명한 무늬를 보여야 했습니다. 이는 빛이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는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18세기 열역학의 아버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 연구를 통해 방정식으로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하며 빛 역시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종류임을 밝혀내었죠. 그렇게 뉴턴에 의해 입자로 시작된 빛은 파동으로 결론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라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앞서 1887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는 진공 상태에서 금속판에 빛을 비추면 무언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빛은 파동이라는 결론이 과학계 전반에 내려진 상태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전자기파인 빛이 금속판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이용해 튀어나온다고 설명했지만, 이 현상이 그렇게 간단히 설명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 일정 세기 이상의 빛을 금속판에 쬐이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할 텐데, 빛의 세기보다는 빛의 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붉은 계열의 빛은 아무리 강하게 쬐어도 전자가 잘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푸른 계열의 빛은 조금만 비추어도 금방 전자가 튀어나왔죠.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의 단위가 진동수의 일정한 상수를 곱한 값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쉽게 말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붉은 계열의 빛은 비교적 작은 에너지를,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파란 계열의 빛은 비교적 큰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를 바탕으로 빛은 특정한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덩어리로 빛은 입자이면서도 또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0여 년에 가까웠던 빛에 대한 논쟁은 결국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개념은 어떠한 물질이 입자와 파동 중 한 가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태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 브로이는 전자와 같이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파동적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는 물질파라는 이론을 창시하게 되죠. 거기에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해 양자역학의 기틀을 다졌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정식에 의하면 물질의 위치는 어느 한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그저 확률에 따라 이곳에 존재할 수도 있고 저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빛의 이중성을 밝혀낸 아인슈타인조차도 물질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나는 하느님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만큼이나 양자역학은 과학으로 인정받지조차 못했으며 당시 우주를 설명하던 고전역학의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전역학에도 양자역학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볼츠만의 이론에 따르면 절대 영도인 0켈빈에서는 분자들이 움직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움직일 힘이 없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달리 실제 0켈빈에서는 수많은 입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는 정말 놀라운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면 아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산소 같은 것이 존재하는 우주 속 환경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완벽한 진공이란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공기가 희박한 우주든 대기가 두터운 목성이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 속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짧은 찰나에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또 소멸하는 양자요동 과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생겨났다가 서로 만나 사라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상식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야기로 우리 같은 일반인은 물론 과학자들까지 이 이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이 고전역학 과학자들에게 더욱 배척받기도 하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자요동에 의하면 고전역학이 풀어내지 못한 우주 배경 복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빅뱅 이후 발생한 급팽창으로 너무나도 균일해져 그 어떠한 물질도 생성할 수 없었던 초기 우주. 하지만 이 시기의 우주는 지금에 비하면 매우 작은 공간에 불과했고 지금은 우주가 주로 상대성 이론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때는 양자역학이 더욱 우세한 상황이었죠. 앞서 알아본 양자요동에 의해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는 양자요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정말 찰나의 순간에 균일했던 우주에 비교적 물질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매우 미세한 불균일이었지만 이 불균열은 주위의 물질을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며 균일했던 이 우주의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양자요동으로 인해 모이게 되며 결국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었죠. 이는 절대 통합될 수 없을 것 같던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덕에 고전역학의 영원한 미스터리가 될 뻔했던 천체 형성의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1924년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러 후속 연구와 탐사선을 통해 이 우주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진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균일해야 할 우주가 균일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 나섰고 이 우주를 관측하며 이 세상이 생각보다 신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마거릿 갤러와 존 허크라는 하나하나의 은하를 꾸준히 관측하며 은하와 은하들 간의 관계에 주목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죠. 그들이 쌓아온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장벽과도 같아 그레이트 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또 은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반대로 은하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곳도 존재했는데 이곳은 보이드
혹은 공동이라 부르며 우주에는 은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하게 되었죠. 계속된 관측을 통해 수억억 년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은하들의 분포는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처럼 가느다란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필라멘트가 다른 필라멘트와 만나는 지점에는 은하들이 밀집된 은하단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빅뱅 이후 균일했던 우주가 이렇게 또 이런 특이한 구조를 만들었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양자 요동에 의해 미세하게 질량이 많은 부분이 생겨 물질이 생겨났다고 해도 그는 물질과 물질이 뭉쳐 천체를 형성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 과학자들에 의하면 양자 요동은 너무나도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이기에 이런 우주의 모양을 만드는 데까지는 힘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 관측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일으킬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해줄 특수한 물질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천문학자 밥 콕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 중에서 특히 은하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은하 주변의 회전 속도가 이론상으로 구한 회전 속도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죠. 몇 퍼센트 정도의 오차라면 계산 실수라 정교하지 못한 관측으로 인해 빚어진 차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겠지만, 관측과 이론에 의해 얻어진 회전 속도의 차이는 그런 오류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운동을 관찰해보면 케플러 법칙에 의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중심과 거리가 멀면 구심력이 약해져 속도가 작지만, 중심과 가까우면 구심력이 강해 속도가 큰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로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해왕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밥 콕이 발견한 이런 이상한 현상은 우리 은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구조 역시 중심부로 갈수록 별들의 밀도가 증가하며 대부분의 관측 가능한 질량이 태양궤도 안쪽에 분포해 있어 은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케플러 법칙에 의해 별들의 공전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베라 루빈과 켄트 포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였으나, 예측과 달리 은하의 외곽부에서 떨어져야 할 회전 속도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은하 외곽의 별들의 질량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이 미지의 물질이 없다면 은하 외곽의 별들은 자체 공전 속도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을 거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다시피 그 신비한 물질의 정체가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우주의 미스테리가 암흑 물질이 존재할 때 풀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정작 그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오직 중력과 상호작용하며 이 우주 곳곳에 최소 26% 정도 있을 것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기이한 특성과 중력 이외에는 그 존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자 일각에서는 그저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적 문제로 관측하지 못한 원시 블랙홀, 빅뱅과 함께 존재했었던 비활성 뉴트리노, 혹은 원자가 되지 못하고 남은 쿼크 덩어리들을 암흑 물질로 착각하고 있냐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 주장의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 암흑물질은 베일에 감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 뜨거운 암흑물질, 흐릿한 암흑물질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그 후보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되는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우주의 26%를 차지하며 거의 운동하지 않고 오직 중력만을 행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속속들이 이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의 나머지 69%를 차지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량이었습니다.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으로 측정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인류는 우주에 수많은 탐사선을 띄우며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점차 정밀하게 측정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만이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의 나이 문제였는데요. 빅뱅 이론 발표 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빅뱅의 폭발과 함께 남아있는 폭발의 관성력이 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이 팽창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이토록 평탄하려면 빅뱅 초기 상당한 밀도의 물질이 존재해야만 했고, 이렇게 물질들이 많다면 팽창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느려져야 했기 때문에 빅뱅 이후 현재 시점의 팽창 속도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즉 우주의 나이는 93억 년 정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인류가 측정한 별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던 구상성단의 나이를 측정해보면 적어도 110억 년 이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는 곧 이 우주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물질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팽창을 도와주는 무언가, 즉 암흑에너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우주에서 항상 동일한 밝기를 내며 우주의 표지판으로 사용되는 1A형 초신성은 관측해보면 이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적색 편의를 찾아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별이 멀리 있는 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는 현재 우주의 팽창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날이 갈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다가 우주의 가장 빠른 존재인 빛보다 빨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떠한 물질의 속도가 아닌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특성으로 이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는다고 하여도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실제 우주 팽창에 의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 이 우주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된다면 점점 관측할 수 있는 별이 적어지다가 언젠가는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갑자기 일어난 빅뱅과 함께 그제서야 비로소 생겨난 차원 이 우주. 빅뱅 직후 우주에 존재하던 고밀도의 에너지는 수많은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내며 우주의 토대를 만들어냈고 그 물질들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만 7천 년 후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질 대로 만들어진 우주는 이제 물질이 우주를 주도하는 일명 물질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우주가 충분히 팽창하고 온도 역시 충분히 식게 되자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물질들은 이제 점차 모이며 천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 후로부터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우주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체들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우주를 조금 더 다채롭게 꾸며주었는데요. 그런데 빅뱅 98억 년 후 갑자기 이 우주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가 빅뱅 이후 비교적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팽창하였다면 98억 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갑자기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듯 그 팽창의 속도 자체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팽창의 속도 자체가 빨라진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팽창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죠.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를 팽창시키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팽창시킨다는 것은 보통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또다시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의문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왜인지 이 우주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량에 있을 것 같았죠. 결국 과학자들은 알 수 없는 68%의 질량에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빅뱅 직후 138억 년이 흐른 현재 이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정확한 팽창 속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주 팽창 자체는 물질의 속도가 아닌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인지라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리고 가볼 수 있는 우주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우리 우주에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천체는 태양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모든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위대한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로 인해 탄생한 이 아름다운 식,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주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정식은 공간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존재할 경우 공간 자체가 어떻게 휘는지 기술하는 한마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총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리만 텐서, 리치 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 등 일반인들은 개념조차 알 수 없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미지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지수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혹은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 우주의 진실, 만물의 근본에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방정식을 세상에 내놓은 아인슈타인조차도 그 해답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워낙 수학에 약했다는 인간미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 방정식 자체가 괴랄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같이 미지수가 1개나 2개 있는 것을 넘어 무려 한 방정식 안에 미지수가 16개나 존재하는 일방적인 방정식의 16배 그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정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방식이 아니라 미지수의 미분과 적분과 같은 수많은 수학적 개념이 섞여 있어 웬만큼 수학에 정통한 학자가 아니라면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러한 방정식이 탄생한 이후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슈퍼컴퓨터로 모든 값을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방정식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의 방정식을 풀어내지 못하며 과연 이것이 실제 연구에 쓰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류의 수준은 생각보다 위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신선한 충격을 받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아인슈타인 방정식 풀이에 수없이 매달렸는데요. 이 복잡한 수식을 이리저리 조합해보기도 하고 해체해보기도 하며 마침내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바로 1년 후인 1916년 당시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독일의 물리학자 슈버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조금 단순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무려 16개나 되는 미지수들의 값을 구해 풀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이 미지수들이 모두 상쇄되는 그런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는 그 중에서 원형의 상황을 가정해 수많은 변수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렸고 결국 그는 슈바르츠 실트 해라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를 내놓게 되죠. 그는 이 풀이를 통해 블랙홀을 예견해내었고 나아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크기 혹은 블랙홀 자체의 크기를 계산해내며 우주론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풀어낸 것으로 아직 이 방정식은 굉장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1922년 소련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프리드만은 우주는 아주 큰 규모에서는 특정한 방향성도 물질 밀도의 차이도 없다는, 즉 이 우주는 모든 곳에서 특징이 비슷하다는 가정으로 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복잡한 계산 결과 마침내 프리드만은 우주의 형태를 결정짓는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프리드만 방정식은 우주의 초기 조건에 따라 이 우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정식으로 프리드만은 이 우주의 초기 조건을 우주의 밀도로 생각하였는데요. 만약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게 되면 그곳은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 우주의 형태가 수축하는 모양이 될 것이고, 반대로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게 되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 우주의 형태는 계속해서 팽창하는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두 힘이 서로 비슷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평평한 시공간을 지닌 우주가 될 것이라고 보았죠. 쉽게 말해 현재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이 우주가 현재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그 외 모든 원자들을 포함한 우주의 평균 에너지 밀도는 10의 -29제곱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즉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정육면체에 양성자가 0.3개 정도 있는 매우 희박한 수준의 밀도에 가깝죠. 보통 별이나 우리 몸의 밀도가 1g 퍼 세제곱센티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우주의 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할 능력이 생겼기에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우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1929년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증거 관측 이후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론의 진실은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물론 허블보다 2년 앞서 르메트르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그것도 폭발과도 같은 급팽창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과학자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나 지금이나 우주는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서 단순히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정상 우주론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정상우주론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할 뿐이었죠. 게다가 팽창한 공간에는 저절로 원자들이 생겨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위반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빅뱅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은 과학자들도 현재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천문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 우주론 대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1922년 프리드만이 만들어낸 우주의 이야기 프리드만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하였죠. 프리드만 방정식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총 3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공간 속에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아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지는 형태였죠. 즉, 우리 우주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구 형태로 생겼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유한한 값이었지만 공은 모서리지거나 각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 아무리 앞으로 가봐도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지만 정작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우주의 넓이는 유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긴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두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지는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우주가 말 안장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알아봤던 구형태와는 반대로 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형태의 우주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닫힌 우주와는 반대로 열린 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들 간의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형태였는데요. 이때의 우주는 두 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린 우주에 해당했지만 말 안장 모양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우주의 종말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닫힌 우주입니다. 닫힌 우주는 앞서 알아봤듯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수축하려는 힘이 더욱 크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던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팽창하는 힘과 우주 전체의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넘기는 순간 우주는 이제 반대로 팽창, 즉 수축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죠. 또 이 천체들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천체들의 중력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 중력이 세진 만큼 더욱 빨리 수축하면서 팽창하던 이 우주는 이제 반대로 가속 수축하는 형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종말인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불지옥에 시달리게 될 테죠. 우선 끝없이 팽창하며 우주 전역에 2.725 켈빈으로 존재하던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수축함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온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는 우주의 수축 정도에 비례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00분의 1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2200도로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수축하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뜨거운 온도를 견디다 못해 모두 폭발하게 되고 10억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억 켈빈에 달해 빅뱅 이후 3분 46초 시점인 9억 켈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진작의 원자 형태로 파괴된 모든 천체들은 이제 그 원자마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되며 태초의 빅뱅 이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보다도 우주가 수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우주는 빅뱅 초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상당 수준으로 작아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한 번 더 쪼개져 쿼크와 렙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광자가 존재하던 빅뱅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빅뱅 직후와 같아진 우주는 다시 한번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빅크런치, 즉 대함몰이라고 부르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허블의 관측으로 자리잡은 팽창 우주론을 발전시켜 빅뱅 이론의 대폭발 이론을 제시한 러시아 출신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는 이 우주가 빅뱅 초기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수축하긴 하지만 결코 그 특이점까지 수축하지는 않으며 특이점에 도달하기 직전 다시 한번 폭발한다는 빅 바운스 이론을 주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둘 다 우주가 최대로 팽창했다가 수축한다고 하지만
빅크런치는 하나의 우주가 완전히 수축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주장인 반면 빅바운스는 동일한 하나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기에 우리 우주가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우주가 유지되는 것이긴 하니 만약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종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뎌져야 할 텐데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나며 우주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원 A형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이 우주는 점점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에 따라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형태의 우주에서 그 종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열린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것으로 닫힌 우주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닫힌 우주 때와는 달리 2.725 켈빈에 달하던 우주의 온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주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 하늘에서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이미 우주는 절대 영도인 0 켈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마지막 별들도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연소를 전부 소진한 뒤 꺼지게 되고 이들은 모두 중성자별, 백색 외성, 블랙홀 중 하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블랙홀은 다른 천체들을 점점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까지 모두 해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에 가까운 시간인 10의 100제곱년 후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며 물질을 이루는 근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모두 붕괴되고 말죠. 남아있는 나머지 입자와 복사가 우주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어마어마한 팽창 속도에 의해 빠르게 흩어지면서 사실상 우주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가 존재하지도 새로운 천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우주는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차가운 우주, 즉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빅프리즈 이론은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으로 현재 계속 관측되고 있는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에 의해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이며 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빅프리즈를 몸소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외 우주에서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태양의 남은 수명인 78억 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을 것이 분명하죠. 만약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로 우주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주의 열적인 죽음인 빅프리즈 상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열린 우주에서는 이보다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 심지어 시공간 그 자체가 찢어져 버린다는 빅립이었습니다. 빅프리즈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입자들이 결국엔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빅프리즈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늘리는 만큼 고무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당기게 되면 고무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끊어지고 마는데요. 우리 우주 역시 처음엔 점점 팽창하다가 그 한계점을 넘는 순간 그 공간마저 찢어져 버린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런 빅립은 아직까지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우선 암흑에너지는 이 우주의 6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의 밀도는 암흑에너지의 밀도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암흑물질 등이 우주 수축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는데 만약 암흑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우주는 지금부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팽창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빨라지던 팽창 속도는 우주가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고 결국 이 우주는 지구, 태양, 원자, 양성자, 전자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가 갈 수 있는 종착지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도 잔인한 종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그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주가 종국엔 그렇게 빠른 속도의 팽창 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죠. 하지만 앞으로 수백억 년 후 혹은 그 이상이 지나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밤구석 과학이었습니다.